긴급 속보입니다. 미국이 트로트에 빠졌다. 세계 음악의 심장 미국이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가 빌보드 글로벌 차트 6주 연속 1위를 석권하고 BTS와 블랙핑크가 세계를 사로잡은 가운데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클래식의 본고장에서 한국의 트로트에 새로운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클래식계의 최고 권위자가 이명웅부터 나훈아까지 트로트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LA 돌비 극장에서 열린 2024 마마 어워즈는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했으며 전 세계 47개국 20만 명의 청소년들이 한국어 학습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프로듀서들은 트로트의 독특한 창법과 멜로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또배기 창법을 팝음악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빌보드는 주목해야 할 차세대 음악 장르 1위로 한국의 트로트를 선정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 평론가들은 트로트야말로 진정한 K-뮤직의 원천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우리들의 블루스는 한국판 블루스의 탄생이라는 평가와 함께 세계 음악계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버드, 버클리 등 미국 탑 음대들은 앞다투어 트로트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나훈아부터 이명웅까지 트로트의 계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K컬처 신화의 시작은 50년 전 카네기홀에서부터였다는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맨해튼 줄리아드 음대에서 성악을 가르치고 있는 캐서린 윌슨입니다. 20년 넘게 클래식 음악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왔지만 제가 한국의 트로트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난해 가을, 늦은 밤 학생들의 과제물을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일하던 저의 유튜브 자동 재생 목록에 이명웅의 우리들의 블루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로 된 노래라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귀를 사로잡는 창법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제가 보기에도 이명웅 씨의 소리는 특별했습니다. 벨칸토 창법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창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후반부 고음에서 보여준 섬세한 감정 표현은 오페라 아리아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명웅의 다른 무대들을 찾아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부터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까지 한 곡 들을 때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적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저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트로트만의 독특한 창법이었습니다. 서양 음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콧머치기와 같은 표현 기법이 신선하게 다가왔고 곡의 분위기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창법의 다양성에 매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독특한 창법이 신기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노래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몰랐지만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이명웅 씨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진정성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트로트에 대한 호기심은 곧 학구적 관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자료들을 통해 트로트의 역사와 특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형성되어 광복 이후 한국적 정서를 담아 발전해온 트로트의 역사는 저에게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서양의 시각으로 봤을 때 트로트는 정말 특별한 장르였습니다. 일본 엔카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감성과 창법으로 재탄생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현대의 트로트는 팝적인 요소까지 수용하며 더욱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명웅의 무대를 보며 밤을 지새우던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은 저에게 또 다른 세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로 나훈아의 테스형 무대였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명웅 씨를 통해 트로트의 매력에 빠져 있었는데 나훈아 선생님의 무대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의 관록과 카리스마가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트로트의 겉만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저의 트로트 사랑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클래식 음악만을 고집하던 제가 한국의 트로트에 매료되어 전혀 다른 음악 세계를 발견하게 된 이 이야기는 음악에는 국경도 장르의 경계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과의 첫 만남은 저의 음악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테스 형. 무대를 본 그날 이후 저는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평생을 클래식 음악과 함께 해온 제가 이렇게 다른 장르의 음악에 깊이 매료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 본 테스 형. 무대는 2021년 방송 영상이었습니다. 70대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강렬한 카리스마와 흔들림 없는 가창력이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 담긴 절제된 감정. 표현은 제가 알던 어떤 클래식 성악가의 무대보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을 추시는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젊고 힘이 넘쳤고 관객들과 교감하는 모습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나훈아 선생님의 과거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울링블루스부터 최근의 무대까지 50년이 넘는 그분의 음악 여정을 따라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특히 무시로와 사랑 같은 명곡들은 수십 번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1970년대의 영상들을 보며 그 시절 한국의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흑백 영상 속에서도 빛나는 무대 장악력은 지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무대부터 현재까지 나훈아 선생님의 무대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변함없는 에너지였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무대를 장악하는 그분만의 아우라는 전혀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더해질수록 깊이가 더해진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숙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의 무대들을 보면서 한국의 격동기를 관통하며 대중과 함께 울고 웃었던 그분의 음악 여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에서 특별히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한과 정이 묻어나는 창법이었습니다. 서양 음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감성이 노래 속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운등이나 영영, 잡초 같은 곡을 들을 때면 한국어를 알지 못해도 그 안에 담긴 애절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특히 무시로를 부르실 때의 감정 표현은 오페라의 아리아 못지않은 예술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나훈아 선생님의 작곡과 작사 능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히트곡을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수이자 작곡가, 작사가로서 한 시대의 음악을 이끌어온 그분의 예술가적 면모는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사랑이라는 곡 하나만 보더라도 멜로디와 가사의 완벽한 조화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그분의 음악 스타일이었습니다. 1960년대의 로큰롤 스타일부터 70년대의 전통 트로트, 80년대의 현대적 편곡, 그리고 최근의 실험적인 시도까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도 본질은 잃지 않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2022년 9월 나훈아 선생님의 마지막 공연 실황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영상 속 무대만으로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테스 형. 사랑, 무조건 등 히트곡들을 부르시는 모습은 여전히 강렬했고 관객들과 하나 되어 호흡하는 모습은 마치 종교적 체험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인생 일대사를 부르실 때의 모습은 한 예술가의 인생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공연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닌 한 시대의 예술이었습니다. 대중음악이지만 예술성을 잃지 않았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본질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추구해온 클래식 음악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더불어 음악을 통해 시대와 소통하고 대중과 교감하는 방식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매일 밤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깊이 한국 음악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영상 속 한국 관객들이 함께 부르는 모습을 보며 이 노래들이 단순한 음악이 아닌 한민족의 정서와 추억을 담은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연장에서 울고 웃는 관객들의 모습을 보며 음악이 가진 힘과 그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지켜온 나훈아 선생님의 모습은 음악가로서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트로트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깊은 예술성과 문화적 가치를 연구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정은 저를 새로운 도전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 세계에 매료된 저는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가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로 기초 한국어를 독학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1시간, 저녁 수업을 마친 후 2시간씩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기초 문법을 익히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쓰는 연습부터 시작했고 발음이 너무 어려워 수백 번도 더 따라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을 따로 구해 일주일에 2번씩 화상 수업도 들었습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곡의 가사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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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슴에 사랑 그리움만 가득 채워놓고라는 가사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닌 인생의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제는 나의 모든 것 다 바치리라는 구절에서는 한국어의 아름다움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악 연구자로서 나훈아 선생님의 50년 음악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1968년 울링블루스로 데뷔하신 초기에는 로큰롤 스타일이 강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그룹 사운드의 영향이 느껴졌죠. 이어서 1971년 영영으로 큰 성공을 거두신 후에는 트로트의 왕자로 자리매김하셨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나훈아 선생님만의 독특한 창법이 완성되었습니다. 무시로, 잡초와 같은 곡들은 전통 트로트의 틀을 벗어나 나훈아 선생님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잡초의 경우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 담긴 삶의 철학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남자의 인생, 홍시 등의 곡에서는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느껴졌습니다. 이 시기의 음악들을 연구하면서 한국의 현대사도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격동의 시기를 겪으며 한국인들의 애환을 달래준 그분의 음악이 왜 그토록 사랑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도 나훈아 선생님은 계속해서 진화했습니다. 특히 편곡 방식에서 현대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도입하시면서도 트로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균형감이 놀라웠습니다. 클래식을 전공한 제가 보기에도 장르의 크로스오버를 이토록 자연스럽게 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한국의 음악 역사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소리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형성된 트로트의 역사,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판소리의 식임새와 트로트의 꺾기, 창법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면서 한국 전통음악과 트로트의 깊은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클래식 성악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나훈아 선생님의 발성 기술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서양의 벨칸토 창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리를 다루시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체계와 원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감정을 실어 소리를 끌어올리는 테크닉은 어떤 클래식 성악가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 9월 마지막 공연 영상은 저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4시간이 넘는 공연 내내 한 곡 한 곡이 모두 명곡이었습니다. 테스 형. 으로 시작해서 사랑, 무조건, 무시로, 잡초까지. 마지막 앵콜 무대의 영영까지 모든 순간이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내 나이가 말을 해를 부르실 때는 그 노래에 담긴 인생의 희로애락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공연장의 관객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합창단 같았습니다. 모든 곡을 함께 부르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었습니다. 세대를 초월해 함께 호흡하는 모습에서 음악의 위대한 힘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닌 한국인들의 정서와 문화가 담긴 예술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팬을 넘어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알리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양 클래식 음악의 전문가로서 한국 트로트의 예술성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에 담긴 예술성과 철학을 서양의 학계에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여러 음악 연구자들의 논문과 저서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직은 한국어로 된 전문 서적을 읽는 것이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 세계를 영어로 된 책으로 출간하는 것이 제 작은 꿈이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저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년간의 연구 휴가를 얻어 한국의 음악을 직접 공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에 깊이 영향을 준 한국 전통음악의 뿌리를 찾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국립국악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판소리 명창 박정현 선생님을 만나 귀중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판소리의 식임새와 트로트의 꺾기 창법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국 전통 성악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음악에서 한과 흥의 개념을 이해하게 된 것은 큰 수확이었습니다. 국악원에서의 공부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서양 음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음계와 리듬, 그리고 감정 표현 방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판소리 수업을 들으며 한국 전통음악의 정수를 경험했고, 그것이 어떻게 현대의 트로트에까지 이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의 전통음악연구소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근대 음악의 형성 과정을 연구하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트로트가 어떻게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내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음악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적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나훈아 선생님의 작품 목록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작사, 작곡하신 300곡이 넘는 노래들을 하나하나 연구했습니다. 각 시대별로 달라지는 음악적 특징과 가사의 변화를 통해 한국 대중음악의 발전 과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KBS 방송박물관에서는 나훈아 선생님의 과거 방송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의 흑백 영상부터 2000년대의 고화질 영상까지 시대별로 변화하는 무대 모습과 음악 스타일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1971년 영영을 부르시는 젊은 시절의 영상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한국 전통 성악의 발성법을 연구했습니다. 서양의 벨칸토 창법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이루어진 한국의 전통 발성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음악적 지식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훈아 선생님만의 독특한 창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연구원에서는 트로트가 한국인들의 정서에 미친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해방 이후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트로트가 어떻게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발전해왔는지, 그 과정에서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가장 큰 발견은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이 단순히 트로트의 범주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음악은 한국 전통음악의 심오한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세계적인 대중음악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독창적인 예술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나훈아 선생님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음악적 다양성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때로는 블루스의 감성을, 때로는 록의 에너지를, 때로는 발라드의 서정성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이 갖는 진정한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중음악이 아닌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독자적인 예술 장르였습니다. 귀국을 앞둔 지금 저는 이 연구 결과들을 어떻게 세계에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이 가진 예술성과 문화적 가치를 서양의 음악계에 소개하고 더 나아가 세계 음악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로 기록되게 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먼저 유튜브 채널 캐서린의 음악 이야기를 개설했습니다. 처음에는 클래식 음악을 주로 다루던 채널이었지만 점차 한국의 트로트를 소개하는 내용을 늘려갔습니다. 클래식 전공자가 바라본 나훈아의 음악 세계라는 첫 영상이 예상 외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올리는 트로트 분석 영상은 주로 제가 전공한 성악 기법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서양의 벨칸토 창법과 한국의 전통적인 창법이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곡의 구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어로 제작된 이 영상들은 해외의 음악 전공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나훈아의 무시로 분석 영상은 3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곡이 가진 독특한 선율 구조와 리듬, 나훈아 선생님만의 창법을 클래식 음악의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이 신선하게 다가왔나 봅니다. 댓글에는 트로트를 이런 시각으로 본 적이 없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줘서 감사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한국음악의 밤이라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문화원 강당에서 한국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판소리부터 시작해서 트로트까지 한국 음악의 발전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고 특히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처음에는 교민들이 주로 참석했지만 점차 현지 음악 전공자들과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제가 들려주는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분의 음악에 담긴 감정과 에너지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줄리아드 음대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만남 현대 한국 음악의 이해라는 주제로 격주 목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된 이 강연에서 저는 한국 음악의 특징과 매력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을 통해 한국 대중음악의 예술성을 설명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 연구실에서는 매주 스터디 모임도 진행했습니다. 대학원생들과 함께 한국 음악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나훈아 선생님의 사랑, 무시로, 테스형 등의 곡을 악보로 풀어보며 음악적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서양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트로트는 신선한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나훈아 선생님의 대표곡들을 클래식 버전으로 편곡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피아노 독주곡으로, 무시로를 현악 사중주로 편곡했고 잡초는 소규모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작업 중입니다. 내년 봄 줄리아드 학생들과 함께 이 곡들로 작은 음악회를 열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의 유명 음악 프로그램 제작진과 연락이 닿아 내년 초 방송 출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클래식 전문가의 시각으로 바라본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 세계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방송을 통해 트로트의 예술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서양 음악가가 발견한 트로트의 매력이라는 제목의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을 처음 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여정, 그리고 제가 발견한 트로트의 예술성을 담은 책입니다. 아직은 초고를 쓰는 단계지만 내년 하반기 출간을 목표로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작은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언젠가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훈아 선생님의 공연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비록 2022년 마지막 공연은 놓쳤지만 다시 한번 무대에 서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꼭 한국을 찾아가 그 현장의 감동을 직접 느끼고 싶습니다. 또 최근에는 줄리아드의 동료 교수들과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와 클래식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성악과 작곡과 피아노과 교수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을 재해석하는 작업인데 특히 피아노과의 마이클 교수가 사랑을 피아노 협주곡으로 편곡하는 작업에 큰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봄 학교 연주홀에서 이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학생들과도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에는 K-음악 감상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자와 콜라를 먹으며 가볍게 시작했는데 어느새 학생들이 직접 김밥과 떡볶이를 준비해오는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음대생들이 자신의 전공 악기로 트로트를 연주하는 시간이 인기가 많습니다.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무시로, 첼로로 들려주는 영영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더 깊이 있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을 더욱 키워서 나훈아 선생님의 모든 가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매일 아침 화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잠들기 전에는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한 곡씩 가사를 써가며 공부합니다. 특히 사내나 울긴 왜 울어 같은 곡의 깊은 가사를 이해하게 될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교수님들과 온라인 교류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과 현대 트로트의 연관성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내년에는 한국의 음악 교수님들을 줄리아드로 초청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작은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언젠가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훈아 선생님의 공연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비록 2022년 마지막 공연은 놓쳤지만 다시 한번 무대에 서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꼭 한국을 찾아가 그 현장의 감동을 직접 느끼고 싶습니다. 또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한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 분석 영상들이 한국의 시청자들에게도 점점 알려지고 있어 기쁩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의 관점에서 바라본 트로트의 새로운 해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과 한국 트로트의 매력을 알려나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우연히 발견한 이 아름다운 음악 세계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네, 재학 중인 벨라 헌팅턴입니다. 바흐와 베토벤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제게 유일한 탈출구는 케이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연습실에서 쇼팽을 연주하고 오후에는 화성학 과제에 파묻혀 사는 음대생에게 BTS의 음악은 마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버클리 음대는 늘 저에게 큰 압박감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실용음악 교육기관이라는 명성만큼이나 이곳의 학업 강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연습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작곡 실기와 화성학, 대위법, 음악사, 그리고 끝없는 피아노 연습. 모든 것이 제게는 도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명문 음대생이면서 케이팝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말했습니다. 음악에는 장르의 경계가 없다고. 클래식 음악의 웅장함도 케이팝의 세련된 프로덕션도 모두 제게는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기숙사로 돌아와 BTS의 스프링데이를 들을 때면 모든 스트레스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보스턴에서 뉴욕 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4시간의 기차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이어폰으로 BTS의 새 앨범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성학 교수님의 까다로운 과제와 다가오는 피아노. 실기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플레이리스트에는 클래식은 단 한 곡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충분히 듣고 있으니까요. 뉴욕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할머니 아파트는 언제나처럼 우아했습니다. 할머니는 줄리아드 음대 출신의 피아니스트셨고 지금도 이따금 저명한 음악가들을 초대해 살롱 콘서트를 여는 분이셨습니다. 현관벽에 걸린 사진들은 할머니의 찬란했던 연주 시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카네기홀과 링컨 센터에서의 독주의 포스터들,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음악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노래였지만 제가 알던 케이팝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강렬하면서도 애절한 마치 오페라, 아리아처럼 드라마틱한 목소리였습니다. 한 남자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할머니가 오래된 LP 플레이어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 바흐나 모차르트를 즐겨 들으시던 할머니가 한국 노래를 듣고 계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음악을 끄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은 채 음악에 깊이 빠져 계셨습니다. 마치 오래된 추억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제가 좋아하던 할머니의 서재를 바라보며
호기심에 이끌려 할머니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LP들은 제게 음악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베토벤과 모차르트, 쇼팽의 음악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날 발견한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클래식 음반들 사이에서 한국어로 된 앨범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나훈아라고 영어로 적힌 앨범이었습니다. 앨범 커버는 오래되어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비밀은 생생해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있던 오래된 티켓이었습니다. 1971년 카네기홀 공연 티켓이었는데 같은 가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연 일자는 10월 21일, 좌석은 1층 중앙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연주했던 바로 그 무대였습니다. K-팝이 세계를 휩쓸기 50년도 더 전에 한국 가수가 그 역사적인 무대에 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제 할머니가 직접 보신 공연이라니요. 저는 할머니께 티켓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음악을 멈추시더니 오래된 앨범 속에서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한 한국 가수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품위 있는 미소와 당시 최신 유행이었을 의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 뒷면의 날짜를 가리키셨습니다. 1971년 10월 21일, 바로 그 카네기홀 공연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오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줄리아드 음대 시절, 우연히 접한 한국 가수 나훈아의 음악과 그날의 전설적인 공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알던 K-팝의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클래식 음악만을 고집하시던 제 할머니께서 50년 전 한국 가수의 팬이었다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매일 밤 연습실에서 늦게까지 연습하며 지친 심신을 K-팝으로 달래던 제게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장르를 뛰어넘는 음악의 감동은 우리 가족의 DNA에 새겨져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할머니와 제가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할머니의 서재에서 발견한 오래된 앨범들은 제게 더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한국 음악의 새로운 세계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71년 가을, 줄리아드 음대 3학년이었던 할머니가 카네기홀 앞을 지나다 한 특별한 포스터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더 보이스 오브 코리아, 나훈아 카네기홀 콘서트는 당시 미국에서 한국 가수의 공연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줄리아드 음대에서 피아노 전공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습실에서 쇼팽과 리스트의 곡을 연습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링컨 센터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당시 줄리아드는 세계 최고의 음악학교로서 입학하기도 졸업하기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공연 당일 카네기홀은 한인 교포들로 가득 찼습니다. 첫 곡으로 시작된 천리길은 이국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교포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당시 무대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나훈아가 무대 중앙에 서서 부르는 님 그리워는 마치 한편의 서사시 같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부를 때는 공연장이 완전히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만 들어오던 할머니에게도 이 곡의 애절한 선율과 나훈아 특유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는 큰 충격이었다고 했습니다. 서양 클래식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한국 고유의 정서가 담긴 무대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곡 가지마오를 부를 때는 객석의 모든 관객이 함께 따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도 고국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던 교포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유튜브로 나훈아의 노래들을 찾아 들었습니다. 50년이 넘은 노래들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님 그리워의 구성진 멜로디와 천리길의 서정적인 가사는 제가 좋아하는 BTS의
봄날이나 전하지 못한 진심에서도 느낄 수 있는 한국적 정서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제가 자주 듣는 BTS의 음악을 관심있게 들어주셨습니다. 특히 봄날을 들으시고는 50년 전 나훈아의 님 그리워가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그리움을 표현하는 한국인의 정서는 변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K-팝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세련된 프로덕션 속에서도 나훈아의 무대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공연 후 백스테이지에서 있었던 일도 들려주셨습니다. 수많은 교포들이 나훈아의 사인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고 그 중에는 울면서 고향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훈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맨해튼의 한 한식당에 모인 교민들은 밤새도록 나훈아의 노래를 들으며 고향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닌 고국의 자부심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미국 최고의 공연장에서 한국 가수의 무대를 본 것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자긍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보관하고 계시던 당시의 프로그램북에는 나훈아의 소개와 함께 각 곡의 영어 번역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은 Love is a seed of tears로 천리길은 A thousand miles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음악은 달랐지만 사랑과 이별, 그리움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은 어떤 언어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의 우아한 미소와 함께 한복을 입은 나훈아의 당당한 모습이 흑백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절 카네기홀에서 울려 퍼진 한국의 음악은 지금의 K-팝이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초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BTS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고 블랙핑크가 코첼라 무대에 선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음악의 저력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나훈아와 같은 선배 음악인들의 도전과 열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와 저는 나훈아의 천리길과 BTS의 봄날을 번갈아 들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 두 음악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성과 감동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음악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한국 음악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버클리 음대생으로서 저는 음악의 기술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음악의 가치는 세대와 국경을 넘어 전해지는 감동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71년에 카네기홀과 2024년에 버클리 음대를 잇는 것은 바로 이런 음악의 보편적 감동이었습니다. 할머니와의 대화 이후 저는 유튜브에서 나훈아의 음악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더 깊이 있는 발견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1971년 카네기홀 공연 이후에 나훈아는 더욱 성숙한 음악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곡은 무시로였습니다. 1971년 발표된 이 곡은 카네기홀 공연 즈음의 노래였는데 한국인의 한을 가장 잘 표현한 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무시로 그리울 때이라는 후렴구는 제가 좋아하는 BTS의 스프링데이처럼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1973년의 홍시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홍시에 빗대어 표현한 걸작이었습니다. 특히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울 엄마, 눈이 오면 눈 맞을 새라 비가 오면 비 젖을 새라와 같은 가사는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영어 가사의 팝송만 들었던 제게 이렇게 진솔하고 애절한 가사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토록 서정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한 노래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버클리 음대에서 배운 서양 음악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정서가 홍시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힘든 세상 넘어질 새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 새라라는 구절에서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마침 그날은 보스턴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저에게도 어머니가 많이 그리운 날이었습니다.
이어서 발견한 1978년의 18세 순위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경쾌한 리듬과 밝은 멜로디는 이전의 애절한 곡들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나훈아 특유의 폭발적인 고음과 감성은 여전했습니다. K-팝의 장점인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이미 이 시절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은 2020년 발표된 테스형이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나훈아는 현대적 감각의 편곡과 트렌디한 가사로 새로운 변신을 보여주었습니다. TBS 온라인 콘서트 영상을 보면서 저는 BTS의 공연에서나 볼 수 있는 카리스마와 무대 장악력을 발견했습니다. 유튜브의 댓글창에는 저처럼 K-팝을 좋아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반응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나훈아의 음악에서 현재 K-팝의 뿌리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한 브라질 팬은 이분이 진정한 K-팝의 시작이라고 댓글을 달았고, 영국의 한 팬은 이런 게 진정한 아티스트라고 극찬했습니다. SNS에서 만난 K-팝 팬들과 나훈아의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버클리 음대 한국 유학생 친구들은 나훈아의 곡들이 한국 대중음악의 교과서라고 했습니다. 특히 무시로의 애절한 고음과 홍시의 서정적인 멜로디는 현대 K-팝 발라드의 근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제 SNS 팔로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BTS나 블랙핑크의 커버 영상을 올리던 제가 나훈아의 테스형 커버를 올렸더니 예상치 못한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리얼 K-팝이다. 이런 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어떨까?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더 찾아보니 최근 이명웅, 영탁 같은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나훈아의 곡을 재해석한 무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훈아를 영원한 아이돌이라고 부르며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명웅이 부른 무시로 커버는 원곡의 감동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 룸메이트인 에이미는 클래식 전공생이었는데 그녀도 나훈아의 음악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벨라, 이건 단순한 대중음악이 아니야. 한국인의 혼이 담긴 예술이야라며 특히 홍시의 선율과 가사의 조화를 극찬했습니다. 버클리 음대의 월드뮤직 수업에서 용기를 내어 나훈아의 무시로를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한과 정서를 설명하고 이것이 어떻게 현대 K-팝에까지 이어지는지 분석했습니다. 교수님은 특히 나훈아만의 독특한 창법과 감정 표현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 한국 음악의 저력을 실감했다고 하셨습니다. 제 발표를 들은 한 일본인 학생은 자신의 할아버지도 나훈아의 팬이라며 반가워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70년대에 나훈아의 일본 공연을 직접 보셨다고 했습니다. 아시아의 엘비스라고 불렸던 나훈아의 인기는 한국을 넘어 이웃 나라까지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나훈아의 음악 세계를 탐구하는 데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발견한 2020년 온라인 콘서트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80대의 나이에도 3시간 넘게 열창하는 모습은 제가 좋아하는 BTS의 체력과 열정을 연상시켰습니다. 테스형을 부르는 모습에서는 시대를 초월하는 아티스트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나훈아의 음악을 연구하면서 저는 K-팝 팬으로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현재의 K-팝 아이돌들이 보여주는 완벽한 퍼포먼스와 프로 정신은 이미 50년 전 나훈아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 음악의 저력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문화적 자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훈아의 음악을 탐구하면서 자연스럽게 현대 트로트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한 이명웅의 우리들의 블루스를 처음 들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훈아의 무시로나 홍시에서 느낄 수 있었던 깊은 감성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롯 하이라이트 영상을 찾아보며 이명웅의 다른 무대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등의 곡들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명웅의 무대 매너는 제가 좋아하는 K-팝 아이돌 못지않은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명웅의 미국 투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함께 공연을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도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사실 할머니도 이미 이명웅을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나훈아의 무시로를 커버한 이명웅의 무대를 보시고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50년 전 나훈아의 무대에서 느낀 그 진정성이 이 젊은 가수에게서도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티켓팅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버클리 음대 기숙사에서는 제가, 뉴욕에서는 할머니가 동시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K-팝 콘서트 티켓팅의 치열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할머니께 미리 티켓팅 요령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다행히 두 자리 예매에 성공했습니다. 콘서트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와 저는 매일 저녁 영상통화를 하며 이명웅의 노래를 함께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명웅의 무대에서 옛 나훈아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셨고, 저는 그의 음악에서 K-팝의 세련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대가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음악을 통해 서로 다른 매력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제가 발견한 것은 트로트와 K-팝 사이의 놀라운 공통점이었습니다. 이명웅의 우리들의 블루스는 트로트의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편곡과 세련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BTS가 한국의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처럼 이명웅도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콘서트 당일이 다가올수록 설렘은 커져갔습니다. 제 방의 벽에는 나훈아의 1971년 카네기홀 공연 포스터 복사본과 이명웅의 콘서트 포스터를 나란히 붙여놓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을 사이에 두고 같은 무대에서 한국의 음악을 선보인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SNS에서는 이미 이명웅의 미국 공연을 기다리는 팬들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K-팝 팬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명웅을 통해 트로트라는 장르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한 팬은 트로트는 한국의 블루스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제가 느낀 감정을 정확히 대변해 주었습니다. 버클리 음대 친구들에게 이명웅을 소개하면서 저는 한국 음악의 다양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K-팝의 화려함 뒤에는 나훈아로 대표되는 트로트의 전통이 있었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이명웅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음악에는 장르의 경계도 세대의 장벽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음악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트로트만의 매력이었습니다. 특히 진또배기 창법이라고 하는 트로트 특유의 꺾기와 떨기는 서양 음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창법이었습니다. 이명웅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창법이 한국인의 희로애락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트로트에는 한국인만의 특별한 정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별을 노래할 때도 단순한 슬픔이 아닌 이별 뒤의 그리움과 미련, 원망과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고 사랑을 노래할 때도 직설적인 고백이 아닌 애틋하고 절절한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명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들으며 이런 트로트만의 섬세한 감정 표현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트로트가 가진 소통의 힘이었습니다. K-팝이 화려한 퍼포먼스와 세련된 프로덕션으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다면 트로트는 진솔한 이야기와 공감으로 청중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명웅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곡을 부를 때면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닌 한국인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문화적 유산이었습니다.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이는 부모님을 향한 감사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에는 평생의 동반자를 향한 사랑이, 우리들의 블루스에는 모든 이들의 희망과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트로트의 특징을 한이 승화된 예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단순히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승화시켜 희망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트로트만이 가진 독특한 매력이라고 하셨습니다. 나훈아부터 이명웅까지 50년의 시간 동안 이어진 이 특별한 DNA는 한국 음악의 저력이자 자부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공연 당일 할머니와 저는 약속한 대로 공연장 앞에서 만났습니다. 50년 전 나훈아의 공연을 보셨던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담긴 프로그램북을 들고 있었고 할머니는 1971년의 티켓을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공연장 로비는 이미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K-팝 팬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젊은이들부터 정장 차림의 교포 어르신들까지. 특히 놀라웠던 것은 다양한 인종의 관객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는 점입니다. 트로트가 이제는 한국인만의 음악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명웅이 무대에 등장하자 객석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 곡 우리들의 블루스부터 관객들은 하나가 되어 떼창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노래를 따라 부르시진 않았지만 음악에 맞춰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이명웅이 나훈아의 무시로를 부를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울려 퍼지는 이 노래는 할머니와 제가 음악으로 이어진 특별한 순간을 완성했습니다. 이명웅은 원곡의 감동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냈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시작되자 객석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K-팝 콘서트에서나 볼 수 있던 떼창과 응원봉 퍼포먼스가 트로트 공연에서 펼쳐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음악의 장르는 달라도 감동의 크기는 같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시간의 공연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앵콜 무대에서 이명웅이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부를 때는 카네기홀 전체가 하나의 가슴이 되어 뛰는 것 같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할머니와 저는 근처 한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으며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벨라, 이제 너는 진정한 한국 음악의 매력을 알게 된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K-팝이라는 트렌디한 음악을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 음악의 뿌리 깊은 감성과 예술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트로트는 제게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닌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은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버클리 음대에서의 제 음악 인생도 변화했습니다. 작곡 수업에서는 한국 전통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퍼포먼스 수업에서는 트로트의 감정 전달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제가 보여주는 새로운 시도에 큰 관심을 보이십니다. 할머니의 카네기홀 나훈아 공연 관람을 시작으로 저의 음악적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음악을 듣고 즐기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K-팝과 트로트를 통해 알게 된 한국 문화의 매력은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에 할머니를 모시고 한국 여행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훈아의 고향도 가보고 이명웅의 콘서트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명웅 콘서트 티켓팅이 BTS보다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성공한다면 그것은 기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와 함께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 여행이 우리의 특별한 음악 여정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레이첼 타나카예요. 미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오늘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시아의 대중음악을 무시하며 살았어요. 특히 한국의 트로트는 듣기만 해도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장르라고 생각했거든요. 전 줄리아드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음악가였고 25살의 젊은 나이에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막내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어요.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와 같은 클래식 음악만이 최고의 예술이라 믿었고 그 외의 음악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일본 음악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엔카만큼은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가 자주 들려주셔서 조금은 친숙했어요. 엔카는 일본의 전통적인 정서가 담긴 음악이라고 생각했고 그나마 아시아 음악 중에서는 들을 만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한국의 트로트는 엔카를 모방한 수준 낮은 음악이라고 단정지었어요.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았으면서 말이에요. 심지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온 동료가 트로트 노래를 흥얼거리는 걸 듣고 비웃었던 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촌스러운 노래를 들을 수 있냐며 무시했던 게 아직도 부끄럽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연습실에서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습하다가
잠시 쉬면서 유튜브로 음악을 듣고 있었죠. 클래식 음악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자동 재생되는 영상 중에 특이한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이명웅이라는 가수의 사랑의 역사였어요. 처음에는 일본 엔카와 비슷한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묘하게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음악가의 직감으로 이 노래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고 느꼈어요. 보통은 대중음악을 금방 넘겼을 텐데 이상하게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영상의 댓글들을 보던 중 원곡자 나훈아라는 글을 발견했고 그 이름이 왠지 귀에 익어서 외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나훈아라는 가수를 아시는지 여쭈어 보았더니 할머니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60년대 후반 일본에서 있었던 비밀스러운 공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목소리는 신이 내린 것이라며 감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흥분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할머니도 저처럼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이었기에 더욱 의아했거든요. 평소엔 조용하고 우아하신 분인데 나훈아 선생님 얘기만 나오면 마치 소녀처럼 들뜨시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호기심에 나훈아 선생님의 다른 노래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무시로 영영, 테스영, 바람 속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등을 들으면서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는 걸 느꼈어요. 특히 사랑의 역사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명웅 씨의 버전도 좋았지만 나훈아 선생님의 원곡을 들었을 때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엔카와는 전혀 달랐어요. 깊이 있는 음악성과 독특한 창법, 거기에 가사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까지. 클래식을 전공한 제가 봐도 그분의 음악성은 정말 특별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트로트를 판단했는지 부끄러워졌죠. 전문 음악가로서 그 목소리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서양 클래식 음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음악적 차원을 발견했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께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께서는 주말에 집에 오면 나훈아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오래된 보물상자를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의 음악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어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위대한 음악가를 발견한 그날은 제 인생의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부끄러웠던 건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를 무시했던 제 자신의 오만함이었어요. 할머니의 비밀 상자를 열던 날은 저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궁금증을 안고 찾아간 할머니의 집에서 저는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다락방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1960년대 후반 일본에서 열린 나훈아 선생님의 특별 공연, 티켓과 수많은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도쿄음대 학생이었던 할머니는 우연히 그 공연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감동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당시 일본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1968년 아사히 신문은 나훈아라는 이름의 한국 가수가 일본 음악계에 충격을 주다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당시 공연에는 일본의 저명한 음악가들과 평론가들이 대거 참석했고 그들은 한결같이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성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일본의 전설적인 가수들과의 일화였습니다. 미소라 히바리 고바야시 사치코와 같은 일본의 국민 가수들이 나훈아 선생님의 창법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특히 미소라 히바리는 나훈아의 창법은 동양의 정서와 서구의 테크닉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경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상자 속에서 발견한 음악 전문지들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의 권위 있는 음악 잡지 음악예술은 나훈아 선생님을 특집으로 다루며 그의 음악은 단순한 대중음악의 차원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작곡가들은 나훈아 선생님의 곡들을 분석하며 새로운 음악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더욱 자부심을 느끼게 했던 것은 서구 음악계의 반응이었습니다. 1969년 파리 올림피아홀 공연의 포스터와 리뷰들이 상자 속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동양의 파바로티가 파리를 매혹시키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서양의 벨칸토 창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성악 기법을 선보였다는 평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LP들도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수많은 일본 음반사들이 천문학적인 계약금을 제시하며 나훈아 선생님을 영입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내 음악의 뿌리는 한국에 있다며 이를 모두 고사하셨다고 합니다. 음악학자들의 분석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이 단순한 트로트가 아닌 한국 전통음악의 식임새와 서양 음악의 테크닉 그리고 독창적인 창법이 결합된 새로운 장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 이미 선생님께서는 한국적 정서를 세계적 수준으로 승화시키셨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의 한 일본 음악 전문지는 나훈아는 엔카의 시대를 종식시켰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선생님의 음악이 혁신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를 넘어 아시아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것입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할머니가 간직하고 있던 음악 평론가들의 친필 평가였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음악 평론가 다카하시 테치야는 나훈아의 목소리는 단순한 성대의 울림이 아닌 영혼의 울림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서양 클래식 음악만을 최고로 여기던 제게는 충격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와 함께 들었던 나훈아 선생님의 LP들은 저의 음악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양 클래식이 유일한 진정한 음악이라고 믿었던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불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도 크게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토록 위대한 아티스트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뉴욕 필하모닉의 동료 연주자들에게도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그들도 선생님의 음악을 듣고 나면 모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우리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는 이런 음악을 왜 이제야 알게 되었나라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오케스트라 전체 회의에서 나훈아 선생님의 사랑의 역사를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의 음악성이 뛰어나다는 방증이지 않을까요? 할머니의 자료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놀라웠던 것은 1960년대 후반 이미 유럽의 음악 평론가들이 나훈아 선생님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독일의 권위 있는 음악 잡지 노이의 무지크 차이퉁은 동양에서 새로운 음악의 혁명이 시작되었다며 나훈아 선생님을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1969년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의 초청 공연 기록이었습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도시에서 그것도 세계 최고의 클래식 공연장에서 한국의 가수가 공연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현지 신문은 동양의 신비로운 목소리가 빈을 매료시키다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극찬했습니다. 할머니의 자료 중에는 세계적인 성악가들의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최고의 테너였던 프랑코 코렐리는 나훈아의 목소리는 신이 내린 선물이다. 그의 창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악 기법을 뛰어넘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탈리아 성악계의 대가들도 나훈아 선생님의 독특한 발성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시절 이미 나훈아 선생님께서 세계 음악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1970년대 초반 유럽과 미국의 여러 음악대학에서는 나훈아 선생님의 창법을 연구하는 세미나가 열렸다고 합니다. 동양인 가수의 음악이 서구 음악계의 연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음악을 바라보았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클래식 음악만이 최고라고 믿었던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은 장르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예술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할머니의 자료들을 본 직후부터였습니다. 음악을 분석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 낯선 장르가 가진 독특한 매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문 음악가로서 그분의 음악적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선생님의 발성 기법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일본의 유명한 엔카 가수들을 많이 들어왔고 아버지 덕분에 미국의 팝 가수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훈아 선생님의 창법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서양의 벨칸토 창법도 일본의 코부시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발성이었습니다. 무시로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것인데 한 호흡으로 30초가 넘는 롱톤을 이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바로티도 20초를 넘기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긴 호흡 속에서 미세한 음색의 변화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성악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경지였습니다. 음역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영역을 분석하면서 3옥타브가 넘는 음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성악가들은 자신의 한정된 음역대 안에서 노래하는데 나훈아 선생님은 마치 여러 명의 가수가 부르는 것처럼 다양한 음역을 자유자재로 넘나들었습니다. 곡의 구성 방식도 매우 독특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공부할 때 배웠던 소나타 형식의 구조적 완성도와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일본 전통음악의 서정성, 여기에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한국 전통음악의 요소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테스형을 분석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대중음악이 아닌 새로운 예술 장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성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바람 속에 흔들리는 갈대가치를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 곡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음색 변화와 감정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 발견을 동료 음악가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평소 클래식 음악만을 고집하던 우리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에게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음악이다.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완벽하게 초월했다라며 깊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일본 음악을 잘 아는 저로서는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이 엔카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트로트가 엔카에서 파생되었다고 하지만 적어도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만큼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엔카가 도달하지 못한 새로운 예술의 경지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음악 분석을 거듭할수록 더 많은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선생님의 창법에는 미국의 재즈 가수들이 구사하는 즉흥성과 자유로움이 있으면서도 한국 전통 음악의 깊이 있는 식임새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음악 장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조합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중음악을 클래식으로 편곡하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작업을 진행할수록 이 음악의 깊이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의 역사를 현악 편성으로 편곡하면서 이 곡이 가진 음악적 완성도에 새삼 놀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뉴욕의 유명한 음악 프로듀서가 이 편곡 작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것은 단순한 편곡이 아닌 동서양 음악의 새로운 만남이 될 것이라며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음악이 이렇게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는다는 사실이 놀랍고 기쁩니다. 음악가로서 가장 큰 깨달음은 진정한 예술에는 국경도 장르의 경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클래식 음악만을 고집하며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집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은 제게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주었고 예술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에 매료된 후 저는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깊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일본인 어머니를 둔 저로서는 엔카와 트로트의 관계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가 엔카에서 파생되었다고 생각해왔지만 제가 연구를 진행할수록 이는 잘못된 편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두 음악의 리듬 구조부터 달랐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이 3박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트로트의 쿵짝짝 리듬은 매우 자연스러운 발전이었습니다. 반면 일본 전통 음악의 아박자 특성을 반영한 엔카는 쿵짝쿵짝 리듬을 기본으로 합니다. 전문 음악가의 귀로 들어도 이 차이는 매우 뚜렷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두 음악의 역사적 기원이었습니다. 독일 음악가 프란츠 에케르트가 한국과 일본 모두의 서양 음악을 전수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폭스트로트의 영향을 받았지만 각국은 자신들의 전통 음악을 접목시켜 독자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발견은 엔카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가 마사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들었던 경기민요가 엔카 작곡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대표작 술은 눈물인가. 한수민가가 한국 음악가 전술인의 고요한 장안과 유사하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을 깊이 연구하면서 저는 트로트가 가진 독창성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창법에는 한국 전통 음악의 식임새가 깊이 배어 있었고 이는 엔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무시로나 사랑의 역사 같은 곡들은 한국 고유의 정서와 음악적 특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걸작이었습니다. 음악가로서 제가 주목한 것은 창법의 차이였습니다. 엔카는 비교적 단조로운 선율 진행을 보이는 반면 트로트, 특히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에서는 매우 다채로운 성음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전통 음악의 특징인 식임새와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트로트는 결코 엔카의 아류가 아닌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거친 한국의 고유한 음악 장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엔카가 한국 음악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는 증거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인 어머니를 두었기에 저는 늘 일본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제가 얼마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은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선생님의 창법과 음악성은 한국 전통 음악의 특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독창적인 예술성을 구현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중음악을 넘어 한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완벽하게 표현한 예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트로트는 결코 엔카의 모방이 아닌 독자적인 한국의 음악 장르라는 것을. 그리고 나훈아 선생님은 이 장르를 최고의 예술적 경지로 끌어올린 위대한 음악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저의 동료 음악가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활동하는 음악평론가 친구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트로트와 엔카의 정서적 차이도 발견했습니다. 엔카가 주로 개인의 애수와 그리움을 표현한다면 트로트는 더 폭넓은 감정의 스펙트럼을 다룹니다. 특히 나훈아 선생님의 울긴 왜 울어, 홍시, 테스형 등의 곡들은 단순한 애상을 넘어 인생에 깊이 있는 철학까지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가사의 내용도 매우 달랐습니다. 초기 트로트에는 민족의식과 항일 정서가 깊이 배어 있었고 이후에도 서민들의 삶과 현실을 진솔하게 담아냈습니다. 반면 엔카는 주로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음악적 완성도 면에서도 트로트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히 나훈아 선생님의 곡들은 전통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서양 음악의 화성 진행을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중음악을 넘어선 예술적 성취였습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들은 현재 뉴욕의 한 음악 전문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대중음악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통해 트로트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트로트는 분명 독자적인 한국의 음악 장르이며 오히려 엔카에 영향을 준 원류라는 것을. 그리고 나훈아 선생님은 이 장르를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로 승화시킨 위대한 음악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음악가로서 또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이러한 발견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예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정체성과 뿌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뿌리를 지키면서도 세계적인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가의 자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나훈아 선생님의 공연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2019년 10월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나훈아 청춘 어게인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티켓 예매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겨우 표를 구할 수 있었고 할머니와 함께 생애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전문 음악가로서 수많은 공연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설렘과 기대감에 가득 찬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1만 5천 명의 관객들로 가득 찬 체조 경기장은 마치 클래식 공연장처럼 경건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관객층이었습니다. 어르신들부터 젊은 층까지 마치 전 세대를 아우르는 종합예술제와 같았습니다. 드디어 나훈아 선생님이 무대에 등장하시자 순간 공연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첫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음반으로만 들어왔던 그 목소리가 실제로 귓가에 울리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CD나 음원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생생한 감동이었습니다. 특히 사랑의 역사를 부르실 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뺐습니다. 그동안 음악가로서 분석하고 연구했던 모든 것들이 무색해질 만큼 감정이 온전히 전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자리에 계시던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무대 위의 나훈아 선생님은 제가 알던 모든 성악가들과는 달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의 무대도 수없이 봐왔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1만 5천 명의 관객을 사로잡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수의 무대가 아닌 한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의 경지였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음색의 변화였습니다. 한 곡 안에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처절하게 변화하는 목소리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악기들처럼 풍부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그 특별한 창법이 실제로 구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테스형을 부르실 때는 공연장 전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함께 노래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합창단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대중음악이구나. 음악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지를.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영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모든 국경과 문화의 벽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악으로 이런 감동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가의 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3시간의 공연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나훈아 선생님이 퇴장하신 후에도 관객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무대를 바라보며 방금 전까지 경험했던 감동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할머니와 저는 늦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절제된 할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레이첼, 오늘 우리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어. 이건 예술의 진정한 힘이었어.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오케스트라 동료들에게 이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그들도 제가 찍은 영상의 일부를 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라며 감탄했습니다. 현재 저는 나훈아 선생님의 사랑의 역사를 바이올린 독주곡으로 편곡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곡이 아닌 제가 경험한 그 감동을 클래식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물론 원곡의 위대함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이것이 제가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의 공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음악가로서 또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경험한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예술가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음악은 한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해야 할 위대한 예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와의 관계도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할머니 댁에서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는 그때 그 공연장에서 느꼈던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하시는 듯합니다. 레이첼, 그날의 공연은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였어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나훈아 선생님이 박수칠 때 떠나라라는 말을 하시며 마지막 공연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훈아 선생님께서 2024년에 고마웠습니다. 라스트 콘서트를 개최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할머니와 저는 한국의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어렵게 티켓 예매에 성공했습니다.
2019년에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뛰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 전날 제가 편곡한 사랑의 역사 바이올린 버전을 어딘가에서 연주하고 싶습니다. 비록 작은 무대일지라도 이것이 제가 나훈아 선생님께 보낼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헌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벌써부터 이번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콘서트뿐만 아니라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과 관련된 여러 장소들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여행이 저희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지만 동시에 그 음악 안에는 한 나라의 혼과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을 통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 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